네, 선사시대 인간의 평균 연령이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만큼 약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을 잘못 또는 과하게 쓰면서 오히려 합병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약을 건강하게 또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용철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이 점토판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요. 네. 소똥과 말똥, 기름, 그리고 또 썩은 고기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황당하지만은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악취가 풍기는 것을 약으로 썼다고 하죠. 네, 의학적인 발전과 함께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도 쉬워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약에 대해 규정 짓고 또 약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는 많이 없어졌을까요? 네. 전문가의 선택,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방된 약은 증상이 호전되면 그만 먹어도 된다. X입니다. 틀렸습니까? X입니다. 네. 계속 먹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약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은 단기간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증상이 좋아졌다는 것이 그 질병이 완전히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대로 모든 약을 다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생리통이 심할 경우 생리 시작 하루 이틀 전에 약을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떻습니까? 예, 맞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그 이유는 생리통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그 바로 전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분비돼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우리 자궁이 수축되고 그리고 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면은 통증이나 경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생리통이 시작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그런 프로스타글란딘을 갖다가 분비를 못 되게 하는 그런 약을 먼저 복용해 주시면은 통증도 없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통증에 의해서 약을 더 복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점심 때 깜빡하고 잊은 약을 저녁에 점심약까지 같이 먹어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네. 예, 우리 어머니께서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거르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녁 점심이 됐습니다. 밥을 2인분을 잡수십니까? 1인분을 잡수십니까? 네. 1인분을 잡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약을 깜빡 잊고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그때 2인분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OX를 통해서 오해와 진실 풀어봤는데요. 살면서 한 번도 약을 안 먹은 분들은 없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몸 안팎으로 생기는 위험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 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약이라는 글자는 풀초자하고 즐기다 또는 편하다라는 그런 낙자가 두 개가 합쳐져서 약이라는 그런 글자를 만든 게 되겠죠. 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풀로서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대 중국에서는 신농본초경이라는 서적이 있었고 서양에서는 드 마테리아 메디카라는 그러한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농본초경에는 약이 주로 풀이 되겠죠. 풀이 365개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서양의 드 마테리아 메디카라는 책에는 약 600종의 식물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식물에서 얻었고 일부 광물이나 동물에서 우리가 얻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에 대한 정의를 약을 다루는 우리 그 약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약이라는 것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보톡스라는 물질 아마 우리 어머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이 보톡스라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보툴리눔 톡소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음식을 잘 먹고 식중독이 나서 한 2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때 먹었던 음식이 주로 이제 소세지라든지 또는 통절인 캔 이런 데 들어가 있던 음식들을 먹고서는 한 200여 명이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계신 이분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찾아낸 게 이런 문제를 일으킨 범인이 보툴리누스 균이 있습니다. 이런 균에서 만들어낸 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인명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독을 뭐라고 명명했냐면은 소세지 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소세지 독을 조금 이름을 개명을 해서 보툴리눔 톡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툴리눔이란 말 자체가 그게 바로 소세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세지 독이나 보툴리눔 독소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툴리눔 톡소는 지금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200명이나 죽인 아주 그 무서운 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툴리눔 독소가 얼만큼 독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보툴리눔 톡소 1g으로 어느 정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먹었을 때는 약 14,000명. 네. 만약에 1g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흡입했을 경우에는 125만 명.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나눠서 주사로 다 투여하면은 약 8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독한 물질이 되겠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고독이 굉장히 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이 보고독보다도 약 10,000배. 그리고 니코틴 있죠? 네. 니코틴에 비해서는 10만 배의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바로 보툴리눔 독소. 다시 얘기해서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독이지만은 잘못 쓰면 독이죠. 그러나 이런 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보톡스는 여러 군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주름살 없애는 데 있겠죠. 네. 또 우리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다한증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사용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두통이 계신 분들 있죠. 이런 편두통에도 우리가 한번 또 사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지금 넓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잘 쓰면 약이지만은 못 쓰면 되게 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약에 대해서 약명성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혹시 이제 약국에서 네. 가정비상약 사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복용 설명서나 아니면 뭐 처방전 받으시고 약사 선생님께 이런 설명 잘 들으시나요? 잘 듣지 않죠. 그냥 뭐 주시는 대로 받아 먹고 이러는데 잘 듣습니까?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네, 모르거나 네.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처방전이나 약 복용 설명서 꼭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예, 그 복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의원에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일반적으로 2장을 들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제출하고 조제를 받아서 집에 가서 복용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것이 이런 데서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거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가끔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의원에 가고
또 약국을 갈 때는 그 받은 처방전을 자세하게는 볼지 모르더라도 개략적으로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하는 그 과정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보면은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처방전에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내 건가 아닌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뭐 99.99%는 제대로 주는데 혹시나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처방전에는 또 중요한 내용이 처방의약품 이름이 쭉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되세요. 그다음에 한 번에 얼마큼 먹느냐, 또 며칠 동안 먹느냐 이런 얘기도 여기 다 기록이 돼 있고 또 복용 방법을 보면은 식후에 먹을 것인가, 식전에 먹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다 지나간 철이 지나간 약을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사용 기간이 지나간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기간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올바른 복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처방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은 30분, 밥을 먹은 지 30분 후에 먹는다. 이렇게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많은 약들이 식후 30분에 복용하는 경우가 거의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반드시 밥 먹고 나서 30분에 먹는 것은 아닙니다. 약마다 먹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면 식후에 먹는 방법도 있고 식전 30분에 먹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복에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약은 이런 거에 관계없이 특정한 시간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는 기타 잠자기 전에 먹는 약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약은 언제 먹느냐 이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루고루 먹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네.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은 아침에 9시에 먹었다. 그러면 매일 아침 9시에 먹으면 됩니다. 네. 하루에 2번 먹는 약은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면 되느냐? 12시간 두면 되는 겁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관계없이 12시간. 그럼 하루에 3번 먹는 약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아니라 그냥 8시간마다 먹는 것이 그게 이상적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8시간 먹다 보면은 먹기가 불편해요. 네.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죠. 잊어먹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먹는 모든 것들을 밥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밥 먹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잊어먹질 않습니다.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대부분의 약물들은 약 5시간 내지 6시간만 먹으면은 고루 분포가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고루 약효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한 이유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약물 복용 순응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만큼 약을 제대로 먹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약을 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으냐? 사실은 공복 시에 약을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공복 시에 약을 먹으면은 흡수가 가장 잘 돼요. 그래서 공복 시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약이 빨리 흡수가 돼요. 그리고 많이 흡수가 됩니다. 빠르고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약 먹는 그 시간은 사실은 빈속에 먹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빈속에 먹으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타협을 해서 밥 먹는 시간을 기준으로 약 먹는 시간을 정했을 뿐입니다. 네. 자, 특히 음식물과 같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밥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느냐,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하고 먹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흡수가 잘 안 일어나요. 음식물하고 약하고 서로 작용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흡수를.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수가 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약을 먹어요. 그 이유는 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볼까요? 진통제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먹고 나서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점이 부작용이 속이 쓰려요. 속이 쓰려. 그래서 이런 속 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은 속 쓰린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고 실제적으로 약 먹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식전에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식전에 복용하는 것은 무슨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왜 식전에 복용하느냐? 식욕 촉진제. 밥 먹은 다음에 식욕 촉진제 필요 없죠. 네. 밥 먹기 전에 식욕 촉진되고 그다음에 위장 운동 촉진제. 밥 먹은 다음에 위장 운동 촉진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미리 이렇게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약들 이런 것들은 밥 먹기 전에 먹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식후 30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밥 먹고 나서 먹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진통제 같은 거 또는 여성분들이 먹는 철분제제. 네. 이 철분제제들이 속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속 위장 자극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하고 먹으면은 속 쓰림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겠죠. 네네. 예. 빈속에 먹어야 되는 약들은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은 흡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약효를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속에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이 있겠고요. 네. 그러나 빈속에 먹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많은 경우에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제산제 같은 거하고 같이 복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약을 타보면은 거기에 항생제라든지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방된 약을 보면은 거기에 제산제가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약에 따라서는 특정한 시간에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천식이 언제 제일 심하냐면은 하루 왼종일 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식이 아주 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심하냐면은 새벽녘이나 이른 아침에 굉장히 심해요. 천식이요. 또 여러분들 변비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변비도 언제가 또 심해질 수 있냐면은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변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변비 치료제라든지 또는 천식 치료제는 아침에 효과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약을 먹냐면은 저녁 자기 전에 약을 먹어두면은 아침에 천식도 좀 없어지고 천식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고 또 대변을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언제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 먹는 시간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의약품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되느냐. 여기 몇 가지 올바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환자가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나도 하나 줘 하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내 약임에도 불구하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약을 먹고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지나서 비슷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와 같은 증상이라 생각하고 처방된 약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환자,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의약품도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약 이름하고 자기가 받은 약 이름하고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 집에 가보면은 약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 집에도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타온 약하고 지난번에 타온 약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 선택해서 먹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보고 어떤 의약품인지 요번에 타온 의약품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봐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중요한 게 얼마큼 먹느냐.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조금 먹어도 안 됩니다. 약이라는 게. 왜?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병이 낫고 싶은 욕심에 2배 먹고 3배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빨리 낫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먹는 분이 있어요. 아, 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이 먹으면 부작용 난다고 생각해서 조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임의대로.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의사의 처방대로 그대로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의약품 광고, 과대 광고들이 많이 횡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고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면은 단골 병원이나 또 단골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이나 걸 자꾸 옮겨 다니면은 그 정보가 다 지금 100% 수합이 안 됩니다. 네. 일부는 수합이 되지만은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단골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항생제 복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보통 병원에 가서 항생제 좀 세게 놔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실제 항생제를 더 세게 처방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항생제를 세다, 안 세다, 약하다 이것은 아마 그 표현에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항생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항생제가 죽일 수 있는 또는 자라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제는 항생제가 A라는 항생제가 모든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또 B라는 항생제가 잘 죽일 수 있는 균이 있고 A라는 항생제가 잘 죽일 수 있는 균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균을 만나면은 센 거고 네. 내가 잘 죽이지 못하는 균에 대한 항생제를 쓰면은 그 약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다 약하다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고 어떤 균에 더 잘 듣는 항생제를 쓰느냐 이게 아마 세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